도장에서 청년의 집에 대해서 네. 또 제가 쓰고 계신데 제가 인터뷰하신 것도 봤는데 네. 청년 주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272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월세를 네. 이제 싸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만 네. 그거보다는 하루빨리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는 무슨 배경이 있으신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2005년도에 제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왔을 때 제가 살고 싶은 집이 7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인구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집값은 이제 집값 떨어질 떨어지는데 수밖에 반토막 없다고. 난다고. 왜 그때 반값 타령인지. 반값 된다고 사지 말라고 다들 그래가지고 뭐 살 돈도 없었지만은. 그게 중요하죠. 살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살 돈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연봉이 한 5천 정도 됐으니까 내가 몇 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2억 정도 모으면 대출 한 2억 받아서 4억짜리 사야지. 이제 생각은 이제 반값 되면 사야겠다 했는데 웬걸 그 집 5배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월급이 2배로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집값이 2배로 오르면은 월급 2배 오른 걸로 못 따라가거든요, 그 갭을. 그렇죠. 집값은 억대인데 그게 네. 2배가 되는 것과 내 월급이 2배가 되는 거는 그 규모가 그렇죠. 다르니까요. 규모가 다르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내가 월급이 이렇게 유지가 될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 취지는 저도 네. 공감해요. 왜냐하면 이 책 274쪽에 보면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정부하고 대자본가들만 네. 이 지주가 되는 세상이 된다. 그거 좋지 않다. 네. 그거보다는 땅이 귀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네. 땅을 가지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는 게 이제 네. 생각이시잖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제가 공감하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이거 건축가 그쵸.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이라 네. 제가 꼭 답하시라는 건 아닌데 네. 이것도 이제 이게 일종의 모순된 건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건축 규제를 여러 가지 주택 규제를 하고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청년이 집 가지기가 더 어렵다. 이런 식의 담론이 많이 퍼져 있는데 네. 저는 거꾸로 봐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거의 독재에 가까운 규제 없이는 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혹은 부동산을 가지는 세상은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 조변은 어떠세요? 저도 안 그래도 이 장을 보고서 가장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다가 이 장에 와서는 네.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 네. 청년들이 결국에는 집을 작은 집이라도 사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네. 해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월세로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당장 집값에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작은 집을 산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그렇게 계속 월세를 저렴하게 지급해주는 정책으로 가면 나중에 그 월세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절벽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쓰셨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월세를 이제 점점 더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그러니까 정부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서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이 집값의 압력을 빼주는, 그러니까 압력밥솥의 증기를 빼는 역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 그 책에다가 피라미드를 그려놨잖아요. 그 피라미드에 집 없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타겟으로 삼는 거는 그 경계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사고방식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경계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엣지시티도 그렇고 보면은 도로변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계부 사람들을 이거를 지금같이 되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 밑에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브먼트를 경계부를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만 가는 터닝 포인트만 만들어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맨 처음에 돈도 없고 한 사람들은 당연히 못 사죠. 저도 그 생활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파란 색깔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그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데 이 사람을 내려오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을 위한 집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집을 좋은 걸 많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웃기는 얘기 같죠. 아니요. 그 메커니즘은 알겠어요. 이론상으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왜 네. 그게 되죠? 그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지으면 그쪽 수요를 충족시키니까 이 예. 아래쪽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좀 덜 좋은 집의 집값이 내려간다? 그렇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네. 되게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은 사실은 건축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경제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까 유시민 선생님께서 반자본주의적인 입법과 규제 없이는 오히려 안 되는 일이 아니냐 네, 나는 안 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토지개혁을 했어요. 네. 농지개혁이죠, 농지개혁.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세계사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사회주의적 방식이에요. 네.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방식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좌파 쪽에 속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야 유상으로 사서 유상으로 나눠주는 게 그게 무슨 개혁이냐 이래 그거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일단 경자유전 이렇게 농지는 농민만 가질 수 있고 그건 지금도 우리가 농지법 규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농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를 한 거죠. 일정 넓이 이상은 국가에 다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고 저렴하게 값을 쳐서 돈을 줬고 네. 그리고 땅 없는 농민들에게 일정한 넓이만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액의 돈을 받고 농지를 배분을 했어요. 네. 이제 그때 토지 소유,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 굉장한 균등화를 우리가 사실은 입법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네. 그리고 그 힘으로 사실은 산업화 과정을 버텨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극히 반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고는 당시의 토지적 독점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건 농지가 아니고 이건 이제 주로 주거용 또는 그렇죠.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 독점에 관한 건데 이대로 가면 진짜 돈 많은 사람 내버려 두면 네. 그냥 국가는 국유지를 가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고. 네. 그리고 돈으로 다 사면 언젠가는 그거 다 보상을 받아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걸 하려면 저는 할 수 있는 방식은 그 가구별 택지 소유 한도 설정하고 그 이상은 아예 못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 소유도 뭐 2주택까지는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법으로 안 돼. 이렇게 막지 않는 한은 위에 거를 더 좋은 걸 사고 밑에 걸 버리냐 하면 안 버리고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싶은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내가 집을 두 채까지밖에 못 가지게 하냐. 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네. 그거는 저도 다 갖게 하면은 대자본가들이 다 가질 거라고. 다 가지는 거죠.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다 가지려고 할 테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히 그런 규제와 엄청난 세금으로 여러 채를 동시에 가지는 거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압력을 좀 빼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 규제가 지금 나는 우리가 하는 이 부동산 규제가 세금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거 갖고는 그 아예 택지 소유 주거용 자기가 살 택지는 넓이를 제한해야 되고 네. 그러면 뭐 어디 뭐 재벌 신문사 회장님은 뭐 집을 팔든가 뭐 해야지 뭐. 지금 몇천 평짜리 사는 집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넉넉하게 잡아서 네. 얼마 이상의 택지는 못 가진다. 네. 이렇게 못 받고 그다음에 몇 채 이상의 주택은 못 가진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방안이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다분히 네. 반자본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지는 뭐 이상한 비싼 아파트 사는 놈이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데 국민적 합의가 네. 확인되어야 그렇죠. 실행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은 사실은 법제도에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토지는 공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토지 공개념이라도 넣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또 의견 그거를 결정 나오는 거지. 예,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네. 열 몇 명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을 또 거예요. 의견 결정 나오는 거지.